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수해 복구에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과 부패 카르텔 보조금을 모두 없애서 수해 복구에 투입하겠다고 국무회의에서 밝혔습니다. 재난과 관련된 정부 당국의 대응을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일주일간 호남과 제주 등 전국을 도는 광폭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토지개혁을 높게 평가했고 고 이병철, 최종현 회장을 영웅이라 부르는 화제의 발언도 했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첫 주제입니다. 윤 대통령이 충청과 남부지방을 강타한 수해 복구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피해 현장들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했고 모든 피해는 정부가 복구할 것이라는 약속도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권과 부패 카르텔을 모두 폐지해 수해 복구에 투입하겠다는 매우 강력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먼저 주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놀라셨어요. 정부에서 이거 다 복구해드리고 다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험 지역으로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런 재난 대응에 인명 피해를 막는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수해 복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네, 예상하지 못했던 강력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 자, 어떻게 들으셨나요? 원론적으로 당연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그동안 과거 우리 국민 혈세가 제자리에 쓰여지지 못하고 아름아름으로 자기네들끼리 나눠 먹기식으로 있었던 사례는 과연 없는가, 이에 대한 이제 지적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현 재난 상황이 워낙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새벽에 귀국한 윤 대통령이 바로 대통령실에서 참모들과 회의한 이후에 서울청사에 가서 중대본 회의를 하고 또 예천 산사태 지역을 방문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더욱 더 확실하게 파악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종 보조금의 형태로 잘못 지급되어 실제로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혈세가 잘못 쓰여지는 행태가 있다면 이것을 일소를 해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이 온전히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쓰이도록 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재원은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온전히 투입해야 한다. 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계속해서 나올 테니까 저희가 또 집중 보도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충청 남부지방을 휩쓴 수해 피해 참 심각한데 현재 어떻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지금 어제 저녁 8시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에 전체적으로 사망이 41명, 실종이 9명,
그리고 그 부상이 한 34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충북 쪽이 한 절반 정도, 경북 쪽이 절반 정도가 사망자인데 문제는 지금 실종자가 부산에 1명, 그리고 경북에 8명으로 9명이다 보니까 네. 경북에 추가적인 어떤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오송 같은 경우에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보니까 충북 지역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경북 북부 쪽에도 아주 충북이 서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실종자가 계세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향후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경상북도에도 피해가 상당히 큰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유럽 순방 일정을 단축하고 돌아오자마자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경상북도 예천군 일대를 찾아 수해 상황을 직접 돌아봤습니다. 관련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네. 집중호우 피해 지역이 예천 일대인데 뭐 이런 표현이 좀 상투적이긴 합니다만 거의 뭐 쑥대밭이 됐어요. 그 마을 하나가 완전히 없어지다시피 한 그런 상황인데 43명이 83가구에 이렇게 살고 계셨는데 이번 이 사태로 30호가 쓸려가거나 파손이 되면서 주민들 중에서 안타깝게도 2분이 지금 실종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산에서부터 쏠려서 예, 내려온 예, 거구만, 이제. 예, 그 증상은 똑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디에 있나요? 요거는 그 주변에 이제 하류에 내려와서 강 주변에 있는 도로, 농경지가 전체 침수돼서 경계 구분도 없이 전체가 바다처럼 이렇게 묻혀버렸습니다. 네, 김학동 예천군수로부터 윤 대통령이 직접 상황을 보고받고 바다처럼 이 산사태가 밀려 내려오면서 논의 경계가 없어졌다. 실종자가 아직도 2분이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 본다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아마 거기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 누가 아마 예측을 했겠습니까? 지금 어디가 집이 있었던 장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정말 나무, 토사, 그리고 뭐 물, 그 길도 없어진 상태고 집도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 없는 상태거든요. 네, 다리는 뭐 저렇게 완전히 무너졌어요. 길도. 경북의 경우에만 해도 사망과 실종이 지금까지 27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이재민이 1000여 명에 이른다. 그리고 농가가 3000여 곳에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걱정인 것은 해당 지역에 지금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앞으로도 강수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한 이틀 새 또 집중적으로 비가 올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수색을 하고 있고 주민들도 여기에다 힘을 보태서 진흙도 퍼내고 양수기로 물 빼내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강우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 비가 이제 완전히 그친 다음에 집계를 하게 되면 더 피해가 커지지 않을까. 뭐 인명 피해는 더 이상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재산 피해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신 지역에는 원래 집과 축사 이런 곳들이 있던 곳이에요. 근데 한두 채 남고 아무것도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색 현장도 찾았습니다. 군 장병들 그리고 일선 공무원들을 격려했는데요. 직접 보겠습니다. 네, 차가 저렇게 완전히 뭐 쓰레기 더미에 지금 박혀 있습니다. 119 지금 셔츠를 입은 대원이 찾기 위해서 뭔가 계속 지금 신봉을 쓰고 있고요. 주민들로부터 피해 상황 직접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천군 벌방리 피해 현장의 어제 모습, 7월 17일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뭐 복구를 한다고 지금 삽질을 하고 뭐 곡괭이를 좀 파내고 있는데 뭐 중과부적이에요. 네. 자, 이번 수해 복구에도 우리 군장병들이 참으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죠. 투입된 인력과 장비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우리 장병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수해 현장에서 5,600명 정도의 장병이 포함돼가지고 투입됐고 장비가 100여 대 투입됐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육해공 입체 작전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네. 육군 같은 경우에는 또
그 특전사 사령부에서 특수 구조 임무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현장에 투입돼 가지고 지금 그 구조 활동을 하고 있고 헬기도 지금 그렇습니다. 갔고요. 헬기도 동원되고 하고 있고 또 지금 예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공항이 있고 거기다 보니까 16 전투 비행단이 있는데 거기에도 포크레인, 인력 그리고 또 트레일러 이런 부분을 해서 결국 현지에 있는 119 대원 가지고는 지금 중과 부족이다 보니까 이 장병들이 현장에 투입되고 하고 있는데 저 또한 이제 예전에 군 복무를 할 때에 농사 같은 것들을 이제 피해 복구하는 데도 투입된 등 기억이 있습니다만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의 어떤 바로 가까이서 도와주는 군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민간 장비로만은 어림도 없어서 군 장비들이 가서 저렇게 쓰레기를 치우고 또 길을 열고 있는데 아직도 어렵습니다. 현지의 상황. 자, 윤 대통령은 이어서 이재민들을 만났습니다. 일일이 손을 잡아주면서 위로했는데 특히 마을을 지키던 노인분들의 그 가슴 아픈 사연이 절절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이고 얼마나 놀라셨어요. 해외에서 이 산사태 소식을 듣고 그냥 저 주택 뒤에 있는 그런 산들이 좀 무너져갖고 인간을 좀 더 침노해야 돼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몇백 톤짜리 이런 바위가 막 산에서 굴러내려올 정도로 이런 거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봐가지고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정부에서 다 복구해드리고 다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뭐 여기 군수님하고 지사님도 아주 여기 도지사님도 아주 여기 나와 계시니까 제가 마치고 올라가서 잘 챙겨서 마을 다시 다 복구할 수 있게 그렇게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윤 대통령은 걱정 마시라. 정부가 다 복구해 드리겠다. 큰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말을 했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위로가 되셨겠죠? 그렇죠. 뭐 사실 살던 보금자리가 무너져서 갈 곳이 없는 형편인데 그래도 이제 국가와 정부 또 특히 대통령이 직접 와서 다 복구해 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라 하는 그 말씀만 전해도 상당한 아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장마가 시작됐는데 사실상 지난 14일, 15일 양일간 400에서 500mm에 이르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네. 특히 예천 주민들이 다수 이재민으로 발생을 하면서 지금 임시 거주 시설에 머물고 있는데요. 네. 직접 산사태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점검을 한 이후에 임시 거주 시설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들을 직접 찾아가 저렇게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정부가 모두 복구에 힘을 쓰겠다라는 이 약속만으로도 아마 큰 힘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여기서 또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네. CCTV 화면 같은 것을 입수를 해서 어떤 경로로 사고가 났는지를 파악을 해서 이후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것도 현장에서 즉석 제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사태가 어떻게 나서 그 토사가 어떻게 내려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그렇죠. 추후 사태에 좀 대응을 면밀히 하자. 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현지에서 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 수해에 가장 큰 인명 피해가 난 지역이죠. 안타까운 곳입니다. 청주시 오송읍의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 오늘 오전에 14번째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모두가 다 들어서 가슴이 아프고 애절한 사연들이지만 3남매의 아버지였고 또 지극한 효자였던 40대 후반의 치과 의사의 사연이 많은 분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자, 최 변호사님, 퇴근길에 매일 20-30분씩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던 그런 아들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고 저로서도 가장으로서도 굉장히 공감되면서 참 가슴이 먹먹한 얘기였던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 기일은 토요일 날 했습니까? 다들 잠든 시간이었는데 토요일 새벽이었죠. 토요일 새벽에 이제 세종에서 집이 있고 병원이 그 오창에 있는데 오송에 있는데 오송으로 이제 출근길에 이런 안타까운 참변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아들로서 평소에 한 이틀에 걸쳐서 엄마 아빠한테 한 30분 이상 매일매일 전하던 굉장히 효자였고 그런 아들 요새 별로 잘 없어요. 없죠. 예. 네. 거기다가 자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그 대학교 들어간 쌍둥이 두 딸
그리고 최근에 이제 늦동이라 낳은 지금 초등학생 아들이 아들. 있었다라고 네. 하는데 그와 같은 그 가정의 그 어떤 삶의 무게였나요? 아침 토요일 다른 분들 다 잠들고 있을 때에 병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출근하는 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 그 유가족 특히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같은 경우 조금 더 일찍 이 부분에 이제 차단 시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옆에 있는 흐르는 시내의 어떤 그런 물막이 공사 같은 것들이 제대로만 됐다고 하면 이런 참사가 없을 텐데라고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원인이 무엇인지 재발 방지하는 대책도 반드시 강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수사와 감찰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있으니까 드러날 겁니다. 사망한 친구와 함께 이 침수버스에 탔던 한 20대 여성이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 급박했던 사연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자, 20대 여성 A씨입니다. 버스에 물이 막 들어차고 있다. 버스 기사 아저씨가 창문을 깨고 나가라고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친구와 마지막 통화에서 이제 저런 내용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저 피해 여성의 외삼촌이 이제 전했습니다. 이 해당 여성은 갓 24살이에요. 사회 초년생. 네. 경기도에서 작업치료사로 활동을 하면서 외동딸로 어머니를 좀 극진히 돌본 그런 효녀예요. 네, 네. 그런 분이라 희생되었다는 소식에 정말 남일 같지 않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상 그 버스에서 갑자기 물이 차오르니까 그 운전기사분께서 유리창을 깨줄 테니까 빨리 탈출하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저 안타깝게도 저 기사분 역시도 희생된 채로 이제 시신이 수습이 됐는데 네. 한 분 한 분 사연에 어떻게 눈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날벼락 같은 이런 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네. 자, 방금도 말씀이 나왔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747번 이 버스 기사님의 의연한 모습도 큰 화제가 됐죠. 승객들을 먼저 내보내려고 애썼지만 많이 구해내지 못했고 본인도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참 하나하나의 그 사람은 정말 우주보다 더 소중하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은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오송역하고 청주공항을 오가는 셔틀버스였다고 합니다. 그 코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버스 기사들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우수한 그 기사들이 운행하는 코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50대에 돌아가신 이모 운전기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성실맨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버스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했고 보통 첫 차가 있어서 한 5시 반까지 출근해야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새벽 3시면 출근했다고 합니다. 남들보다 잘 시간에. 예, 그래서 미리 다 주위를 깨끗하게 청소를 했던 그래서 칭송이 굉장히 높았던 분으로 되는데요. 이분과 관련되는 그 뉴스는 소식은 어떻게 전해졌냐 하면은 물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있던 한 여성이 친구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물이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지금 그 버스 기사가 빨리 이걸 깰 테니까 탈출해라라고 하면서 거기 타는 그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분 같은 경우에는 탈출을 못하고 나중에 그 다음날 새벽에 돼서야 죽음으로 발견돼서 참 안타까운 그런 내용인데요. 치워졌지만 저 트럭 앞쪽 어디에 걸려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중에 상당 부분은 또 탈출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내부에 있었던 이 운전 기사의 노력이 상당 부분 그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끝까지 탈출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기에 계기된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추모의 어떤 그 글을 지금 남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참으로 참혹하고 안타까운 궁평 참사를 놓고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외교를 이 참사와 빗대서 논란이 됐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에서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마치 범람하는 강과 같은데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넣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태원 참사 때도 이런 얘기를 야권에서 비슷한 비유를 썼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더구나 이 김우겸 의원이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자리가요, 국회에서였습니다.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이제 저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김의겸 의원이 문제시되는 발언을 하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더구나 이번에는 윤 대통령의 외교 활동에 대해서 이것을 조국과 운명을 궁평지하차도로 밀어넣었다. 이것은 뭐 막말을 넘어선 망언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뿐만 아니라 김의겸 의원을 필두로 해서 지금 이분들한테는 뭐 외교도 없고 과학도 없고 기술도 없습니다. 네. 무조건 뭐든지 갖다가 정쟁 수단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할 말 못할 말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저런 망언을 지속적으로 내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자, 본인도 이제 좀 느낌이 달랐는지 또 유족들에 대한 이게 2차 가해다. 얼마나 지금 망연자실하고 있는 유족들에게 무슨 궁평 참사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말을 하느냐 비난이 거세지자 김의겸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본인의 SNS에 또 얼마 안 지나 이런 글을 올렸어요. 오송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비판하며 부적절한 언급을 한 것은 제 불찰이다. 윤 대통령의 대러시아 정책의 위험성을 강조하려던 마음이 앞서서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 사과도 참 잘해요. 사과를 사실은 안 했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한 게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예전 같은 경우에 이른바 청담동 술집 사건, 사실상 그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밝혀졌지만 그것에 대해서 사과했다는 기억이 잘 없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어떤 비난의 그 수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본인도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사과한 뭡니까?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윤리위를 통해서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 나아가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윤리위의 어떤 징계 절차가 좀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단순히 어떤 사과로 끝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어떤 이런 참사를 이용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사과 플러스 거기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물는 절차는 반드시 진행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피해 지역의 주력 산업은 아시는 대로 농축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가 또 매우 컸지요. 그렇죠. 지금은 일단 인명 피해가 있는 곳에 이제 인명 구조나 시신 수습 이제 이런 데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특히 농축산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께는 지금 뭐 안절부절하는 상황일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주로 침수 피해가 많은데 이 농작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침수 기한이라는 게 있답니다. 농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네. 어떤 것은 며칠, 어떤 것은 뭐 4, 5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미 건져도 소용없다는 거죠. 소용이 없습니다. 네. 생장이 멈춰버리고 그냥 물에 잠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벼의 경우 22만 헥타르로 피해가 크고 가축 폐사 피해도 상당합니다. 69만 마리가 폐사가 됐다고 하는데 대부분 닭, 오리라고는 하지만 제가 그 피해 장면을 보니까 소들도 그냥 겨우 숨구멍만 내놓고 이렇게 물을 피해가지고 이리저리 막 휩쓸려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저 수박 보십시오. 따지도 않은 거 이제 다 저거 못 쓰는 거거든요. 못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비가 완전히 그치고 나서 농축산물의 이 피해 상황을 집계를 하게 되면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것이 이제 추후에는 그 소비자 물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가 큽니다. 네, 자 일파만파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지역 안에는요 문화재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공주의 공산성, 부여왕릉원 등 이 비 피해를 본 문화재 40건에 이른다고요. 저는 이렇게 많은 피해를 받는 줄은 참 몰랐는데요. 사실 우리가 10여 년 전에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도 우면산이 무너지면서 양재동 무너지면서 그나마 그때 있었던 같은 경우에는 뭐 한가람 미술관도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충청도에 내린 비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공산성이 침수되고 파괴된 이런 그 내용이 있어서 만화루가 지붕만 남고 다 잠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얘기한 네. 것처럼 누각인 만화루가 지붕만 남긴 채 했고 또 공산성의 누각 이 산성 자체도 이 침수가 되고 붕괴가 됐는데요. 저게 이제 잠기기 전에 만화루의 모습인데 예. 저기가 다 잠겼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비 피해가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것 외에도 이 부여 왕릉 문화원의 복원 자리 그리고 또 지금 또 그쪽에 굉장히 많은 문화재 발굴하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물에 침수가 돼가지고 이게 우리 문화재의 소중한 문화재가 이 유실된 것이 안타까운데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할 때입니다. 궁평 2지하차도에서 침수 사고가 나기 1시간 전부터 지하도 통제를 거듭해서 요청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 수사도 해야겠고 직무감찰이 지금 시작됐죠? 네, 국무조정실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오송 지하차도에 참사가 일어나기 약 한두 시간 전부터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시민들이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112에. 네. 한 차례 아니고 두 차례나 신고가 네. 접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만 어떤 조치가 취해졌더라면 저와 같은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없었을 저 텐데. 빨간 모습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버스입니다. 그렇죠. 버스의 네. 상단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무 안타까움을 자아내지만 이제는 뭐 책임 소재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112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궁평 2 지하차도에서 침수가 일어난 것을 1차도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지금 또 더욱 문제인 것은 지금 이게 행정구역상 충북도하고 세종시하고 또 그 임시 제방 쌓았던 것은 행복청 관할이기 때문에 네. 서로가 어떻게 보면 좀 책임 소재를 미루려는 이런 지금 경향성도 있다는 공무원들 겁니다. 그 떠넘기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감찰을 실시하겠다라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왜 사고 1시간 전부터 통제 요청이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행정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사무실 안에 있거나 책상 앞에만 있지 말고 현장으로 뛰어나가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집중호우가 올 때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 상황을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처해달라.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그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포화가 짙은 전쟁이 위험이 있는 곳까지 키우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대한민국 1호 세일즈맨으로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데 한국의 이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장 차관을 비롯한 각급 그 어떻게 보면은 책임자들이 책상에 있으면서 그냥 전화로 보고받는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도저히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오시자마자 중대본 회의를 거쳐서 현장에 직접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담당 부서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오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불호령을 내리니까 부랴부랴 이제 그 현장에 뛰어가는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반박자 더 빨리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라도 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윤 대통령의 이 강력한 지시가 있자 관련 장관, 차관들, 공무원들 일단은 일제히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 상황을 좀 전해주시죠. 네, 윤 대통령의 지시가 근데 사실은 원격으로 화상회의상에서도 이미 있었거든요. 모든 공무원들이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큰 피해가 나자 장차관들이 모든 행사, 기존 행사들을 다 취소하고 아마 현장으로 달려간 모양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지금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오후에 수해 현장으로 직접 긴급 방문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농축산업계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주무장관으로서 둘러볼 곳이 네.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예정에 없던 그 호우 안전대책 일정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 지금 이 치수 관리가 이제 환경부 소관으로 그렇죠. 넘어갔기 때문에 환경부 장관 역시도 대청댐을 찾아서 홍수 대응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고 합니다. 네. 올 여름 수해는 이제 시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말로 유비무환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정신 바짝 좀 차려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로 가죠. 최근 한동훈 법무장관이 일주일 새 전남과 제주 등 전국을 돌면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모두가 법무장관의 통상적 업무와 관련된 일들이라고는 하지만 정가와 세간의 관심은 다소 다른 것 같습니다. 주제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인력 문제가 굉장히 심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그리고 법무부가 어떤 정책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보호관찰하는 분들의 노고와 힘듦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이걸 되게 잘 표현해내고 싶었는데 걸리지? 한가하냐? 우리나라 보호관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사람이 120명이 넘는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먼저 지난 7월 10일이었습니다. 전남 영암에 있는 3호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영상 한번 보시죠. 네, 목포시 현대 3호중공업 현장입니다. 안전모를 지금 쓰고 있고요. 자, 법무장관이 조선소에 나타났다. 산자부 장관도 아닌데 화제가 됐습니다. 전반전이 지금 계속해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 기업인들과의 간담회가 이어졌고요. 텔레비에서 많이 봤습니다. 김경수라고 나가니. TV에서 많이 봤다. 조선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지금 인력 문제가 굉장히 심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그리고 법무부가 어떤 정책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조선소 중의 하나인 3호중공업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방금 들으셨지만 한 장관은 법무장관으로서 조선소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의를 듣기 위해 왔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력 정책을 점검한다. 이런 취지였다는 거죠. 그렇죠. 뭐 한동훈 장관이 뭐 어디를 가나 항상 화제몰이를 하기 때문에 저 법무장관의 행보가 맞느냐, 뭐 총선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나아가서는 뭐 이후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옵니다만 엄격히 얘기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소관 업무와 연관된 일을 한 것으로 이제 또 보는 것이 또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일할 노동력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 조선 분야에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떠받치는 힘이 상당한데 한 장관이 이 진즉부터 이민청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을 어떻게 우리 국민을 흡수하는가 이런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세 분이 다 외국인 근로자들이세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방문했던 그 현대 3호 중공업만 해도 그 생산성의 상당 부분을 2,700명이나 되는 외국인 노동인력들이 지금 바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도 기여를 하고 또 그분들이 원하실 경우 어떤 이민제도의 확대로 인해서 우리 국민으로 흡수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에게 이제 윈윈할 수 있다. 특히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그것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냐라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지금 외국인 쿼터가 작년에 20%였다가 올 초 이제 30%로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좀 더 확대되는 방향 쪽으로 나아갈 것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 점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좀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뜻을 피력을 했습니다. 네. 자, 한 장관의 전남행. 이곳이 목포였는데 이제 광주로 넘어가서 1박 2일로 진행이 됐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었는데 전남도청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록 지사와 만났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했나요? 그렇습니다. 이 간담회가 외국인 이민정책 소통 간담회입니다. 관련이 있군요. 그렇죠. 외국인 이민정책은 법무부에서 하니까 법무장관의 소관인 것이고 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근거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행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색을 배제하고 지금 김영록 장관과의 어떤 간담회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무중공업 같은 중공업도 있지만 무안 이러면 어떻게 하죠? 무안의 양파. 로 대표되듯이 농산물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지역과 관련해 가지고는 농사와 관련해 가지고 계절에 필요한 노동자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 보면은 지역 특화형 비자 또 계절 근로자 제도 이런 부분을 지역에 맞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고 있고 무안에 또 국제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공항에 무비자로 입정할 수 있는 이런 제도 같은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금 한 장관에게 부탁했다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어떤 화면을 보면은 분위기가 상당히 애매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 장관은 바다를 건넙니다. 7월 14일에는 제주도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서도 1박 2일을 보냈는데요. 제주지검 산하 제주 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을 찾았습니다. 좀 이름이 길고 복잡한데 왜 갔나요? 한동훈 장관이 취임 이후에 주로 국가에 의해서 어떤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의 인권 문제를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인혁당 사건도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4.3 사건의 직권 재심 합동 수행단을 찾아서 과거 70여 년 전에 벌어진 일이었다 하더라도 이에 의해서 희생을 당한 분들이 있다면은 네. 이것을 다시 직권 재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이제 검찰이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군사재판뿐만 아니라 일반 재판 수용인들조차도 검찰이 나서서 직권 재심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검찰이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권을 복원시켜주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70여 년 전 기록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한자로 돼 있고 고어체로 돼 있고 해서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행보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광주고검 산하에 있는 그런 합동 수사단이기 때문에 네네. 수행단이기 때문에 이곳을 찾아서 국가의 이를테면 임무랄까?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좀 원론적인 점을 좀 건드리는 지적하는 그런 행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한 장관이 이제 다양한 기업인들이 참여한 대한상공회의소 제주 포럼에서 강연을 했는데 여기서 화제가 되는 발언들이 많이 나왔어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결정적인 고비마다 정부의 결정적인 정책적 결정들이 있었고 그것이 대한민국 발전의 제도적 기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950년의 농지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 장면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적으로 이거 하나 때문만은 아니었더라도요. 만약 이게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다른 나라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단행한 농지개혁을 상찬했습니다. 아울러 간첩죄로 사형당했다가 복권이 된 조봉암 당시 농림장관, 진보당 당수였죠. 역시 함께 칭찬을 했습니다. 자, 이 발언은 상당히 주목을 끌었어요. 어떤 의미로 보셨어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좀 공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광복이 된 이후에 북한에서 사실 농지개혁을 먼저 했거든요. 무상몰수, 무상분배였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 하기는 했습니다만 유상매입을 해서 이제 유상분배를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도 자체가 달랐죠. 네. 그렇지만 이런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광복 이후에 80%가 지주 땅이었었던 데 반해서 네네. 이것이 나중에 이제 1951년에 이르게 되면 96%가 자작농, 그러니까 자기 땅에 농사를 짓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이제 산업의 기반이 됐다라는 것을 굉장히 칭송을 하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법이 제정의회 국회를 통해서 법을 만들고 50년부터 이걸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씨앗을 뿌린 것이다. 우리 산업 기반 토대를 이룬 결정적 장면이었다. 더구나 이것을 혼자 실행한 것이 아니라 과거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바 있는 조봉암 선생을 내각에 입각을 시키면서 그때 농림부 장관을 했죠. 예, 함께 일을 했다는 점은 이제 협치의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국이 된 것은 이와 같은 토대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 거기에서 조봉암 선생과 같은 분들을 최근에 이제 국가유공자를 지정하겠다 이제 이런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 협치의 차원에서도 해석하는 상당히 좀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행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날 강연에서 또 화제 인물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 장관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그리고 고 최종현 SK그룹 회장을 칭송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 가운데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낸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 이후에 농지개혁 이후에는 1차 산업의 비중이 현저히 낮아지고 제조업, 공업, 서비스업 등으로 산업이 고도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증적으로 봐도 농지개혁이 우리나라 고도산업화의 첫 발걸음이었다는 것은 입증됩니다. 저는 이 농지개혁이 만석군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최종현 회장과 같은 여러분들의 선배 기업인들이자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혁신을 실현하고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기업인의 나라로 바꾸는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이 농지개혁, 이승만, 조봉암이 이뤄낸 농지개혁이 자본주의의 씨앗이 된다는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병철 창업주 그리고 최종현 회장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SK의 최종현 전 그룹 회장 그리고 또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 회장 이 부분에 대해서 농지개혁이 만석군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의 고 이병철 창업회장 그러니까 SK의 이건희 회장의 부친이고 이재용 회장의 할아버지인 것이죠. 이분 그리고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인 최종현 그 SK 선대 회장을 영웅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분들이 활약할 수 있는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농지개혁에 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간단하게 말을 하려면은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켜서 한국에 내려오면은 한국에 있는 노동자,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서로 남북 간에서 협력을 해서 전쟁을 이기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 근본이 농지개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드렸듯이 산업개혁의 어떤 그 자본을 만들어줬고 그 토양 속에서 SK, 삼성, LG 같은 것들이 나온 것처럼 이 농지개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인구절벽 시대 속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민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발파를 법적으로 어떤 지지하겠다. 그런 맥락을 읽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본인이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자임을 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장관의 이 행보 쭉 보셨고요. 광폭 행보라 이럴만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년 총선에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한 장관은 법무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는 정답 같은 대답을 내놨는데 계속 이런 식이에요. 하지만 여지가 좀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 뭐 한동훈 장관 취임 초부터 총선 출마하실 거예요. 이거 국회에서 계속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지 않았었습니까? 뭐 어딜 가나 이슈 메이커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본인은 예전에도 그런 대답을 했었죠. 지금은 전혀 그럴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 지금은의 밑줄 쫙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은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법무장관의 일을 잘하고 싶다라는 그 의사를 피력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본인보다는 주위에서들이 더 많은 해석을 내놓는 것이 아닌가. 아직 총선이 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총선이 다가오기까지 수많은 차출설 내지는 여러 지역구를 나름대로 배정하면서 이런 그 관측들은 앞으로도 부지기수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그림으로 소개를 안 해드렸지만 가는 곳마다 줄을 서가지고 한 장관하고 사진 찍자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한편 지난 7월 5일 법무부는 명예보호관찰관 홍보대사로 배우 윤박 씨를 위촉했습니다. 자,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에 홍보대사로 위촉해 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보호관찰관 역할을 준비하면서 보호관찰관 분들의 노고와 힘듦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이걸 되게 잘 표현해내고 싶었는데 그 결과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요. 보호관찰관이 이 드라마나 TV쇼의 주요 배역으로 나오는 드라마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한가하냐? 우리나라 보호관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사람이 120명이 넘는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고 그만큼 중요한 임무를 저희 보호관찰직들 동료 공직자들이 하고 계십니다. 네, 윤박 씨가 천우희 씨와 함께 이 보호관찰관으로 나오는 드라마가 지금 인기몰이 중입니다. 보호관찰관,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집행유예 하면은 보호관찰이 붙고 성범죄 하면은 보호관찰이 붙고 성매매 하면은 존스쿨도 다 보호관찰이 합니다. 네. 근데 그 시설이 그럼 주민들은 또 혐오 시설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윤박 같은 분들이 좋은 이미지로 하면은 결국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신체의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훨씬 더 주민들의 어떤 안전을 지켜준다는 데서 의미가 깊은데요. 전국에 58개가 있고 한 1,800명 정도 직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맡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을 좀 더 도와달라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대국민 어떤 메시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소식까지 오늘 나눴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